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또 귀한 자리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공부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식 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WI에 올릴 동영상, 그다음 성찰일지, 그다음 풀이에 관련해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양력 한번 봐주시고요. 1954년 12월 23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장기 이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끼리 장기를 주고받았었는데요. 이분이 닥터 머레이 성형외과 의사시고 199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수업 성과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식 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합한 면역 억제제가 어떤 것들인지, 면역 관련과 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수업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식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단은 ABO 혈액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을 인지할 때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사람에서는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 6번에 있고 보통 클래스 1, 2로 나뉘고 1 같은 경우는 모든 유핵세포에 있고 클래스 A, B, C,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항원 제시세포 DPTQ-DR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이식을 할 때 AB와 클래스 1에는 AB 2개씩, 그 다음에 클래스 2에는 DR 2개씩 총 6개의 유전자 조합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MHC 같은 경우는 유전자 중 다형 현상이 가장 높은 분자이고 사람에서는 HLA로 불리고 염색체 6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원 제시세포에서 CD T세포에 항원을 전달할 때 그냥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D8번 같은 경우는 CD8번 T세포 같은 MHC 클래스 1, 그 다음 CD4 T세포 같은 경우는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항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곱하기를 하면 8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8은 8, 2 곱하기 4는 8이라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전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주조직 적합성 복합 유전 방식은 멘델의 단순 법칙으로 유전하게 됩니다. 보통 형제자매 사이에 두 개의 배체형이 모두 일체로 확률은 한 25% 정도 되고 한 개만 건틀 확률은 50%, 두 개 모두 다를 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이 곰팡이도 있고 그리고 세균도 있습니다. 우리 몸 주위에는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이뮨 시스템 체계라는 것들은 우리 아군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체계가 되겠죠. 그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좀 미국의 내용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서베일런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실제로 공격해서 없애거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위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면역 반응을 크게 나누게 되면 우리 몸에는 선천성, 후천성 면역 반응이 있게 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관에 관련되는 것들은 보체, 그 다음에 NK셀, 덴드리틱셀, 호중구라든지 마크로파지가 있고 후천성 면역체계의 중심은 역시 T세포와 B세포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역시 후천성 면역체계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부 반응과의 면역학적 기전, 항원 인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항원을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항원 제시세포가 T세포에 제시하게 되는데 바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CD8번 세포 같은 경우는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CD4번 세포 같은 경우는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항원을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지 방법을 보시게 되면 도너 APC에서 그 다음에 레시피언트 T셀로 주는 것들을 가지고 보통 다이렉트 프레젠테이션을 포용하고 레시피언트 ABC가 레시피언트 T셀로 전달하는 것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럼 실제로 거부 반응의 면역학적 기전을 보시게 되면 안티젠 프레젠팅 셀,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자극을 받는 T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서 타이로신 인산화가 생긴다든지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한다든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활성화 같은 경우 신호 전달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뉴클리어 팩터라든지 NF-kappa B라든지 같은 전산인자를 활성화시켜서 T세포의 유전자부터 여러가지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요약을 보시게 되면 T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항원 제시세포에서 여러가지 MHC 클래스를 이용해서 T세포로 전달하게 되면 전달하는 과정을 보통 시그널 1이라고 하고, 그 시그널 1만으로는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 스티뮬레이션 시그널 2를 통해서 APC에 있는 B7과 CD40을 통해서 라이간드의 T세포에 결합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시그널 3 같은 경우는 TGF 베타라든지 인터로킨 2 등을 통해서 T세포의 증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결국은 그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터로킨 2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게 되면은 결국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뒤에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의 중요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동자극의 전달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항원 제시세포에서 T세포로 MHC를 이용해서 전달되는 클래스 제1 신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CD80이라든지 86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하는 CD2 신호, 그리고 사이토카인 인터로킨 2를 통해서 자극하는 것들을 제3 신호가 되게 되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칼시유린, T세포 내에 있는 칼시유린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보통 우리가 칼시유린 1비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타카로리무스가 있게 되고요. 예전에는 아자시오프린을 사용하였지만 보통 요즘은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G1에서 S페이지를 억제하는 마이클로페놀드 모페틸 같은 약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이 세 가지 약제가 면역 억제제 중요한 세 가지 약제가 되겠습니다. 거부 반응의 면역 억제제를 크게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보통 알로제닉 APC를 통해서 도너 APC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CD8번의 클래스 MHC 클래스 1과 붙게 되면 이 보통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T세포가 돼서 보통 세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알로제닉 APC를 통해서 CD4 T셀 같은 경우는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활성화되게 되는데, 보통 CD4 T셀을 T 헬퍼 셀, T 도움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종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사이토톡식 T셀을 자극하거나 B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T 헬퍼 2를 통해서 인터로킨 456, 45, 13이 나오게 되고, B셀이 자극받게 되면 알로 안티바디가 나와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전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셀프 APC가 보통 알로제닉 펩타이드와 CD4 T셀, T 헬퍼 셀이 관여하게 되면 T 헬퍼 1셀에 의해서 인터로킨 2라든지 인터페론 감마가 나오게 돼서 마크로파지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딜레이드 사이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발생하게 되어서 트랜스플란트 아테리오스크로시스가 발생하는 거부 반응의 큰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렉트 패스웨이를 두 가지 기전,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한 가지 기전을 통해서 세포 매개성 거부 반응과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T헬퍼 1셀과 T헬퍼 2셀에 의해서 딜레이드 사이토톡시시티와 그 다음에 B세포를 자극하는 과정들에서 요약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1954년에 성공적으로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뉴잉글랜드 쪽에 이식을 처음 했을 때의 그 사진과 기념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1984년 12월 6일에 역시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첫 생체 신장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안티바디를 통해서 장기 이식을 느리는 이식된 장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쌍둥이에게 기증을 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23살 때 기증을 했었고 71세 때 48년 지나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0년에 79세 때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MHC, 우리 사람에서는 HLA 클래스 1, 2가 되는데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쌍둥이라는 아주 좋은 컨셉으로 서로 이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대의 장점이냐 최대의 단점이라면 결국은
쌍둥이 한 사람이 콩팥에 병이 있었으니까 반대편에 기증했던 사람도 콩팥에 기존에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실제로 노벨상 메달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닥터 머레이 박사가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식전 면역 검사에 대해 보시게 되면 조직형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HLA 클래스 A, B, DR 각각 2개씩 6개의 유전자를 보게 되고 중요한 것은 몸 안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시험과 그 다음에 이식하기 전에 통상적인 항체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알 수 있는 판넬 리액티브 안티바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HLA 타이핑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고요. 보통 HLA 진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HLA 알리건 몰레큘 같은 경우는 거의 12,000개 이상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1 ABC 같은 경우는 알파1, 알파2, 베타3, 알파3와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2 DPTQ-DR 같은 경우는 알파1, 2, 베타1, 2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HLA 유전자 명명표를 보시게 되면 먼저 B 같은 경우는 G를 알고 에스트리카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타이핑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알릴 그룹, 프로테인, 그 다음에 DNA 서브스티튜션, 다양한 아웃사이드 코딩 리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타이핑 방법 같은 경우는 로우 레졸루션 타이핑이 되게 되어 있고 조혈모 세포의 경우에는 두 자리 투과를 해서 하이 레졸루션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HLA를 결합할 때 결국 단백질을 결합하는데 결국 자세히 보게 되면 안쪽에 아미노산 그룹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스페시픽 안티바디 결합하는데 요구된 최소한의 스트럭처럴 디터미넌트를 보통 에피토피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피토피를 이플렛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HLA 항체 검사의 종수를 보시게 되면 크로스 매칭, 그 다음 PRA가 있는데요. 결국은 수여자의 받는 사람의 피 안에 주는 사람의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가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는 방법들은 보체 의존성 세포 동성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세포 분석 최근에는 솔리드 페이지 베이스드 루미넥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보체 의존성 세포 독성 방법을 보시게 되면 공여자의 림프구에 환자의 피를 넣어서 보체를 첨가시켜서 세포가 얼마나 죽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랬죠. 공여자, 받는 사람의 림프구에 수여자의 혈청을 넣어서 보체를 추가해서 세포가 얼마나 죽는지 확인해서 퍼센테이지가 보통 5%내지 10% 이상 죽게 되면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확인하게 되는 건 HLA 안티바디라든지 오토 안티바디, 넌 HLA 안티바디도 보통 확인하게 되는데요. IgG와 IgM은 구분할 수 없어도 모두 딕텍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사이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서 그 중에 해당하는 형광물질을 붙여서 그 해당하는 안티바디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gG 안티바디를 특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gG와 M을 구분했고요. 최근에는 멀티플렉스 베이스드, 비드 베이스드 플로사이토메트리 방법, 루미네스 방법이 있는데 했을 경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항체가 없는 경우고 그 MFI mean fluorescence intensity라 해서 실제로 해당하는 항체가 퍼센테이지에서 얼마나 있는지 정량적 방법은 아니고 정성적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재생이 가능하고 빨리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통상은 보통 퍼센테이지 포함할 때 한 MFI가 5,000만 이상 되게 되면 상당히 DSA가 강도가 크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T세포 교차 시험은 음성인데 B세포 교차 시험이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토 안티바디라든지 최근에 리톡시밤이나 약제를 써서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B세포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PRA의 경우에는 보시면 전반적인 동정항체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크리닝 방법으로 이식전 감작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PRA 매설을 보시게 되면 수여자, 받는 사람의 씨름을 넣어서 보통 100개 되는 셀에 넣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절반 이상 죽었다. 그러면 PRA가
50%가 되어서 PR이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통 고감적으로 표시할 때는 보통 50% 이상 죽게 되면 고감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COQ-SA나 그 다음에 혈액형 따른 항체를 보시게 되면 혈액형 A형의 경우에는 보통 A형 항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B형 항원, O형 같은 경우는 AB형 항원을 다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보시게 되면 O형은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니버설 도너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죠. 보통 AVO 안티젠이 보통 디스트리뷰션 포함되어 있는 게 보시게 되면 RBC라든지 베스큘러 엔도셀 셀이라든지 리달 튜블러 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항체 맥에선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신이식 같은 경우는 첫 보고는 1955년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90년대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톡홀름 쪽, 존스 홉킨스 쪽에서 2000년대 많이 시행되었는데요. 보통 87년 벨기에에서 26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ABO 부족감 신장 이식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혈장 교환술이라든지 비장 제체술을 통해서 시행했고, 유지 면역 억제제로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사이클로스포린, 아제스오프린을 사용한 시도가 있어서 초급성 반응을 해결한 최초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장절제술 대신에 CD19번과 20번을 발휘한 B세포를 억제하는 리톡시밤을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중요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ABO 혈액형 부족합 이식을 보고하였습니다. 보통 신장 이식 이후에 ABO 항체의 변화하고 이에 따른 면역 억제 전략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T세포와 B세포를 다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칼슘 이니비터, 타크로니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그다음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마이클로페놀, 모페틸 같은 경우는 보통 T세포를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ABO 부적합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항체 맥에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B세포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B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리툭시밥을 주거나 플라즈마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기존의 항체를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IVIG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항체를 중화시켜 버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 이식을 하고 나서 한 2주까지가 보통 ABO 부적합 이식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보통 어코모데이션에 더 적응이 되어서 거부 반응이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식하기 약 18일 전에 리톡시맙을 투여하고 2주 전부터 타크로니무스, MMF, 스테로이드 사용을 시작하고, 보통 항체가에 따라서 플라즈마 페레시스 IVIG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에 T세포에 인터루킨2 안티바디를 억제하는 바시리스맙을 보통 2차를 투여하고 기존 약제를 추가 투여해서 보통 감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장 이식 수술을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식 신장 같은 경우 통상은 엉덩이 동맥하고 엉덩이 정맥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방광도 이렇게 바로 연결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방광 같은 경우는 통상의 우리 콩팥이 등 쪽 뒤에 붙어 있어서 S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들이 잘 올라가지 않지만 이식을 한 다음부터는 거의 직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도 소변이 역류하기도 하고 균들이 잘 올라가서 요로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술 장면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일단은 콩팥을 받아서 보통 수술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식한 다음에 콩팥을 보시게 되면 피가 잘 통해서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이식을 할 때 장면이 되게 되는데요. 동영상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좀 없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네요. 일단은 콩팥을 이렇게 비뇨의학과 교수님이 제거를 해서 콩팥을 빼난 다음에 수술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혈관이라든지 요관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에 넣어서
바로 옆에 있는 수혜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콩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정리한 다음에 외과 교수님이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 요관은 비뇨기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소변이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합한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면역 억제제 세 가지 말씀드렸다 그죠? 첫 번째는 T세포를 억제하는 주로 이제 인터로킨2를 억제하게 되겠죠. 특히 T세포 안에 있는 칼시유린을 억제하는 칼슘 억제제에 해당하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FK506, 타크로리무스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안티젠 프로젝팅 셀에서 인터로킨 1을 억제해서 항원을 제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스테로이드는 모든 방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포가 증식하는 데 억제하는 것, 보통 예전에는 아자스오프린을 사용했으나 아자스오프린 같은 경우는 본메로 스포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S페이지로 억제하는 스페시픽하게 억제하는 마이크로페놀트 모페딜 등이 최근에 사용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테로이드, 그다음 칼슘 이니비터, 마이크로페놀트 모페틸 이 세 가지 약제가 메인터넌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면역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약제를 다 설명드렸고, 안티사이모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T세포, B세포를 다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인터로킨2 리셉터를 억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실릭스막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술 당일과 4일째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 억제 종류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 특히 골다공증이라든지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다모증이나 잇몸 비대가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타크로니무스 같은 경우는 탈모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잇몸 비대보다는 당뇨 발생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이클로페놀트 모페틸 같은 경우는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시로닐소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 발생한 이식 환자에서 대체 약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관용과 세포 치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면역 관용이라 하면 면역 억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식된 장기가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 상태, 소위 말해서 면역 억제제 사용 안 해도 장기 기능이 괜찮다, 이런 걸 말씀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면역 관용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하나의 장기가 보통 면역 억제를 사용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면역을 억제하기보다는 비특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골다공증 등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재정적 비용이라든지 특히 소아들에 있어서는 약 먹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래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용을 크게 나누게 되면 자가환영이 반영하는 T세포를 가슴점에서 제거하는 중추관용, 그다음 무반응이라든지 억제, 그 다음에 에이팝토시스를 통해서 톨러런스를 유도하는 말초관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센트럴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사이모스에 제거하는, 페리페럴은 T렉 등에 의해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센트럴 톨러런스, 페리페럴 톨러런스 제가 말씀드려요. 실제로 53년도의 초기에 쥐에서 뽑은 이 것들을 애기 쥐에 조사했을 경우에 실제로 합병증이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면역 관용을 유도하게 되면 장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식받은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줄이거나 안 먹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기를 유지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으면 거부반응이 생기겠죠. 그래서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스스로 억제시켜서 관용을 유도하게 되면 약제를 먹지 않아도 장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비특이적이고 특히 만성 거부 반응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추관용,
말초관형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조절 T세포 같은 경우는 다른 세포들을 억제해서 면역관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그 장기 이식에서의 세포 관련된 전략들을 보시게 되면 주로 조절 T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리 마이크로파즈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5년에 사카구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CD4 T셀 같은 경우는 T헬파 셀로 사이토톡식 T셀을 자극하거나 그 다음에 B세포를 자극해서 항체를 만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세포가 CD4를 발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레귤레이터리 T셀 같은 경우는 흉선에서 유지하는 내추럴 T렉, 말초에서 발생하는 PT렉이 있는데 특히 FOXP3 발현량이 높은 것은 내추럴 T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게 되면 조절 T세포 같은 경우는 CD4 T세포로 나오고 그 다음에 표면에 CD4 양성, CD25 양성, CD127은 낮으면서 세포질 내에 FOXP3를 발현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조절 T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절 T세포가 실제로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컨택트 서로 세포하고 접촉하는 것 관련되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CD39와 73으로 인해서 아데노신이 나와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디스럽션 시키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T렉이 보통 APC셀하고 CTLA4 등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면 APC를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택트하고 상관없이 보통 인터루킨 35, 10이라든지 TGF 베타, 엑소점이 나와서 면역 억제제를 면역 관여를 유도하는 기전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는 조절 T세포의 면역 억제제 기전을 보시게 되면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한다든지 NK셀을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세포들하고 접촉하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면역 관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식 자가 면역에서의 T렉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T1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의 몸에서 조절 T세포를 뽑아서 그 다음에 넣었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결국 환자의 몸에서 조절 T세포를 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정말 조절 T세포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절 T세포도 크게 두 가지 내추럴 T렉과 그 다음에 인듀스드, 그 다음 말초에서 만들어진 T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T셀 디메칠레이션 리전 같은 경우 여기 있으면은 T렉으로서 확실하다. 또 하나 문제는 CD4 자체가 숫자가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조절 T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션이 작습니다. 결국 뻥튀기, 익스펜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양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루킨2를 소량으로 주거나 mTOR 이니비터, 아까 시로리보스로 약제가 있었죠. 어떤 캔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면역제가 되게 되는 이런 약제를 쓰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투여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게 실제로 계속 조절 T세포로 계속 발현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큰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 기간을 이용해서 T렉을 익스펜전하는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 환자의 몸에서 T렉을 분리해서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메디아에 넣어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익스펜전 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더원스타디라는 연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그룹 기존에 쓰는 약제와 그 다음에 셀세라피 T렉을 넣었을 경우에 해보니까 실제로 감염에 대한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리액션 비율도 상당히 적었다. 실제로 레귤레이터리 T셀을 셀 세라피를 했을 경우에 역으로 생각하면 인펙션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괜찮았다는 좋은 거. 최근에 또 조절 T세포를 넣었을 경우에 면역 억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퍼캐스 방법으로 인해서 안티젠 스페시픽한 T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고 크리스퍼캐스9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염기 서열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증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식 관련해서도 이종장기 이식이라든지 아까 조절 T세포에 관련해서 면역 관여를 유도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콩팥 이식에서 실제로 새로운 셀룰러 세라피우틱 어프로치, 아까 말씀드린 조절 T세포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됐는데요. 예전엔 복잡했습니다. 환자에서 뽑아서 분리해서 익스펜전해서 자라게 하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뽑아서 자란 다음에 소위 말해 그 기간을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실험 기간을 없애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든 방법들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최근에 조절 T세포에 대한 연구를 국책과제를 연구받아서 최근에 수주를 해서 발표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추가로 해서 실제로 지방유리 줄기세포 조건 분비체를 이용해서 조절 T세포를 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절 T세포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 급성 신손상에 대한 연구, 그 다음 빈혈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약제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수업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이식 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되는, 소위 말해서 이식 면역이 기본되는 것들은 항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안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결국 T세포로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 클래스 CD8번 세포 같은 경우 MHC 클래스 1, CD4번 세포 같은 경우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T세포에 전달하기,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엉덩이 정맥 동맥을 통해 연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한 요관도 그렇게 연결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T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약제는 보통 칼슘, 이비트린,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 그 다음에 APC에서 안티젠 프레젠테 셀에서 항체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인터로킨 1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그 다음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마이크로페놀스, 모페틸,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관용과 세포처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면역관용, 현재 있는 약제는 비특이적이고 합병증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약을 먹지 않고도 장기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역관용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현재 그 중에서도 조절 T세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장기이식 연구센터에 있을 때에 우리 병원에 오셔서 표도 가졌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그분 같은 경우,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해리슨 교과서의 주 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20년도, 4년 전에 장기이식 연구소를 개설했고 이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이 보셨죠? 1954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장기이식을 했던 닥터 모레이 박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기가 남긴 말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는 우리가 이 주에서 살기 위해 지불한 임대료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봉사하며 섬기며 의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참 좋은 방법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시기지만 공부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